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그냥 악수하면 됐는데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어제 시정연설차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고개를 돌리고 등 돌리고 굳이 외면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는 악수를 두었다는 거죠. 통 큰 정치, 신뢰 가는 지도자들 이런 소식은 듣고 싶은데 들리는 거라고는 여기저기서 요즘 통 큰 사기, IM 신뢰예요. 이런 것들 뿐이니 참 씁쓸합니다. 11월의 첫날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악수를 하자고 손 내밀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심지어 등 돌린다면 그 손이 시참말로 뻘쭘하겠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런 상황이 악수를 나눈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형태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백성 변호사님은? 사실 작년보다는 조금은 낮은 것 같긴 한데 작년에는 저 자리가 다 비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양당에서 이제 신사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피켓도 들지 않고 고성도 치지 않고 대신에 들어올 때 침묵하고 박수는 안 치고. 박수까지 안 친다고 하더라도 악수를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들어올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기립해서 이제 박수를 치는 게 일반적인 관례긴 한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항의의 표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있었고 그래도 아까 지금 보시면 오는 과정에서 꽤 많은 의원분들은 좀 웃으면서 그냥 인사하면서 악수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아까 이영석 의원은 친명성의 의원이긴 합니다만 악수 이렇게 앞만 보면서 이렇게 노루 악수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악수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윤 대통령한테 손을 잡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정면만 딱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알죠,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는데 항의의 표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가서 아까 문정복 의원은 대통령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아예 이렇게 등 쪽으로 뒤를 돌아다 보기도 하고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마스크 쓰고 악수하면서 이제 그만두셔야죠 라고 했다고 본인이 SNS에 아주 자랑스럽게 올리셨던데 그러니까 사실 정치를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상대방을 비판하고 국민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보기에도 좀 부끄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것도 하나의 일종의 의사 표현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글쎄요, 일반 국민 시청자분들은 또 나름대로 평가는 하시겠죠. 근데 하정현 평론가님 앞서 제가 쭉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말미에 보면 이 검은색 마스크를 썼던 의원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인데 뭐라고 화면상에 봐도 대통령과 악수만 한 게 아니라 뭐라 마스크에 가려서 입 모양은 안 보였지만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직접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네. 뭐라고 썼냐면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취지를 올린 거예요.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글을 올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올린 거예요? 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제 그만두셔야죠. 그렇게 올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카페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또 이러한 김용민 의원한테 김용민 의원 짱이다. 역시 김용민 의원 언제나 최고네요. 개혁요정 김용민 응원한다. 이런 식의 또 찬사가 달렸다고 하는데 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앞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정치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본다는 것은
뭐 상대당을 향해서 뭔가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지지층을 향해서. 근데 타협을 하면 지지층들이 좀 이제 마땅치 않게 여기니까 선명하게 각을 세웠을 때 뒤에 있는 지지층들이 박수를 쳐준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지지층들의 성원을 받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각을 세운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졌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 데도 좀 외면한다거나 눈앞에서 좀 이렇게 좀 그만두셔야죠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모습들이 좀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이 뭐 본인이 SNS에 나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밝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겠죠.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끝나고 이렇게 도로 내려오면서 의원들이 악수를 했는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못 보고 앞을 보고 있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김용민은 오랜만입니다라고 부르면서 악수를 청해서 좀 깜짝 놀라서 악수를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뭐 살짝 웃더라고요. 그냥 너무 이제 어이없다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했고 뭐 저도 그 얘기를 이제 평상시에 늘 얘기를 여기저기서 해왔던 것이고 뒤에 계신 뭐 비서관들 이런 분들은 조금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도 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행동이 그런 의원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지지층들, 방송 개딸들한테 그 이뻐 보이려고. 어때요? 전현 평론가님 보실 때는 물론 이제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 분들은 이제 앞서 뭐 SNS상에 뭐 잘했다, 뭐 묵직한 한 방이었다 할 텐데 뭐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다 환호일색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비판이 다시 지금 민주당에게 돌아오지 않으려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분명 당내에도 있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임명을 한다던거나 또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협치를 잘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저런 태도가 부각이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다 뿌리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이제 김용민 의원이나 특정 의원을 두드라는 마음은 없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다가 이번에 잠깐 악수하는 정도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만나실 거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국정 전반이라든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야당 지지층에서도 보기에 아 뭔가 이제 협치가 제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런 모습들만 잠깐 부각되니까 국민들은 정치권이 또 싸움만 하겠구나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 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일부 국민들이 감정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 쪽에서도 왜 이런 국민들이 있는지를 한번 민심을 청취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글쎄 뭐 이제 악수를 하고 안 하고는 또 의원들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도 악수를 하고 했는데 글쎄요 어떤 모습일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게 본회의장 모습이잖아요. 근데 본회의장 바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었대요 당시에. 그 모습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뭐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국회의원들이 뭐 야당의 의원들이 뭐 쉽게 말해서 뭐 낮은 자세 취하라 그런 법은 없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이 카메라 영상 취재 기자들 그 마이크에 이제
저 육성이 쓱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간 걸 얼핏 들어봐도 대통령에게 약간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들릴 수 있을 법한 이제 표현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네, 뭐 법무부 장관에게는 뭐 뭘 쳐다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소리도 들리고는 있는데요. 저희 직역도 원피고 대리인으로 치열하게 법정에서 싸우지만 법정 밖에 나가서 상대방 대리인 만날 땐 그래도 목례라도 하고 수고했다 서로 격려하는 그 잠깐의 그 제스처, 예의를 갖추거든요. 이 여야 국회의원과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어떤 기본적인 존중은 기본 토대로 두고 싸워야 되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감정이 섞여 있으면 감정적 표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정이 섞여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매체가 너무 많아서 이게 뭐든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잖아요. 네. 최소한의 격식과 예의,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서로 존중하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일견 이해는 되지만 글쎄요.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백성문 매장 정치의 품격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물론 품격을 지킨다고 어떤 굵직한 현안이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모습 앞서 굳이 말하면 한동훈 장관이 쳐다볼 때 뭘 쳐다봐? 그리고 대통령 안 쳐다보니까 여기 좀 봐요. 대통령님 뭐 대통령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거,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다 입장하고 노피켓 이제 그 곳만 우리가 신사협정을 맺었으니까 로텐도르에서 드는 건 괜찮고 반말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도 조금 이제 정치권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건 정쟁 현수막도 철거하기로 하고 그리고 저렇게 신사협정을 맺어서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좀 봤을 때 하고 이렇게 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서로 좀 자제하자는 취지의 얘기가 그 신사협정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딱 본회의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우리 신사협정을 다 지켰으니까 괜찮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밉고 싫었을 수도 있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 더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보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제 민주당의 저 행태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괜히 많은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단추를 끼우면 그 이후에는 또 술술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어제 시정연설 때 짧은 시간이었긴 하지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찰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짧은 만남, 짧은 악수를 나눴다는 게 혹시 뭔가 꽉 막혔던 전국의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물꼬가 될지 첫 단추가 될지 한번 기대 섞인 전망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자주 들려올까? 이번에는 이분들 얘기입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죠. 박지윤, 최동석 부부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알려진 건데요. 어제 언론을 통해서 두 사람이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최근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맞다라고 사실을 확인해 줬고요. 네. 그러면서 심경을 전했는데 저의 가족을 아껴주셨던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하다. 오랜 기간 고민한 끝에 최동석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부모로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지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이혼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에 이제 이 소식 전해졌을 때 김묘성 기자님 아마 제 주변에서도 뭐 진짜야? 진짜 막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혼 이유나 배경 밝혀졌어요? 아니요.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런데 두 분의 SNS를 팔로우하던 분들은 좀 감지를 했다. 이상적인 기후가 느껴졌어. 라는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요. 두 사람이 일단 SNS 팔로워를 끊었다는 거예요. 끊은 지 꽤 됐고
그리고 최동석 씨가 과거에 작성한 SNS 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아니야? 뭔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인데 뭘까요? 내용 억측은 안 됩니다만 내용 그냥 읽어드리기만이라도 내용 자체로만, 할게요. 네네. 네, 내 편 없는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인생만큼 처량한 게 또 있을까? 소중한 걸 소중히 다루지 않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살면서 후회스러운 것 중 하나는 상대가 반박 불가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나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지 않는 그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죠.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 한남동 로터리에서 차를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특정 지명까지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짐작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너를 속인 여자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말란 영어 문구가 담긴 그런 영상도 공유를 했는데 이거는 최동석 씨가 이걸 제작을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이미 올라와 있는 다른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안에 무언가를 의미가 있는 것 같아라고 많은 분들이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동석 씨는 억측은 삼가 부탁드린다라고 또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억측은 안 하겠지만요. 근데 SNS에 올라온 내용 그 글만 보면 그냥 고지고대로만 해석하려 해도 물론 우리 김효성 기자님이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에도 무슨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문장만 계속 곱씹어 보면 뭔가 누구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객체는 안 나와요. 근데 뭔가 신변에 이 최동석 씨 주변에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그리고 뭔가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나? 뭔가 그렇게는 저 SNS 글을 읽은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맥락상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SNS에서 글 올릴 때 사회생활이 정말 힘들다.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뭐 이렇게 올리면 뭔가 일을 하면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글이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인생만큼 처량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단순히 일이 아니라 혹시 가족들 관계에서 무슨 어려운 점이 있나 이런 추론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두 사람의 과거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뭔가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산 적이 있는데요. 박지윤 씨의 유튜브를 보면 남편 최동석 씨의 건강 문제로 제주도에서 거주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제주도 살고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최동석 씨가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누가 제주도 살자고 했니? 난 여기가 맞네. 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내의 말과 남편의 말이 다르고 뭔가 불만을 최동석 씨가 표현한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것만 보면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실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부부 간에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느낌은 와요. 저 글로 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동석 씨 SNS의 글이나 아까 유튜브 내용이나 또 최동석 씨가 직접 제작한 건 아니라지만 올렸던 영상, 그 영상의 제목이 너를 속인 여자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마.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하고 이제 많은 누리꾼들이나 또 언론에서 이게 혹시 뭐 박지윤 씨의 귀책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최동석 씨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최동석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억측, 허위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마치 뭐 누군가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의 뭐 불륜이니 혹은 귀책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자꾸 조작되고 왜곡된 표현을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런 억측이 계속된다면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상은 본인이 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남자는 이래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영상을 올린 것뿐인데 그게 마치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 그건 분명한 억측이다라는 것이고 박지윤 씨 같은 경우도 이 갑작스러운 부모의 일로 상처받을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이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직은 부부잖아요. 이혼 조정 신청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혼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고 부부인데 부부가 어쨌든 지금 이 글로 촉발된 파장에 대해서 억측하지 마세요. 정말 더 심해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부부가 나란히 대응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할만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의 줄임말, 요즘 막 다 줄여서 말하지만 할만하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주로 일반적인 심경인데 최동석 씨의 SNS를 보면 할 말이 무지 많은 듯한 느낌이 와요. 근데 어쨌든 억측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혼 14년 인꼬 부부로 그동안 비춰왔어요. 김묘성 기자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끼던 분들이, 팬분들이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두 사람은 알콩달콩한 모습이 SNS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팬들의 어떤 아쉬움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2004년입니다. KBS 아나운서 입사 동기였어요. 그때 만나게 됐고 2007년 초에 교제 사실을 공개하게 되면서 연애 초에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지윤 씨가 프리 선언을 했죠. 프리 선언을 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공개 연애도 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1월에 한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슬하의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좀 깜짝 놀랄 소식도 있었는데 그때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꽤 큰 교통사고였는데 가족들은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고 네. 박지윤 씨가 그때 손목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방송에 출연해서 박지윤 씨가 다치다 보니까 남편이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설거지 요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부부 금실을 자랑하기도 했는데 네. 어제 깜짝스러운 소식, 파경 소식을 전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SNS는 언팔 상태이고요. 이렇게 조금 아쉬운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이 최동석 씨와 박지윤 씨가 억측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제 뭐 대응하고 나서서 꼭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엉뚱한 쪽으로 우리가 말을 확대 재생산하면 안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부부 이 슬하의 일녀일남이 있잖아요. 결혼 14년 차면 모르긴 몰라도 이 자제분들이 좀 컸을 거란 성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죠. 이게 남의 가정사고 원칙적으로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섣불리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상한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글로 남으면 그 아이들이 지금 볼 수도 있고 지금 안 보더라도 나중에라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아이들한테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사람들이 상상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법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사실이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렇게 막 예단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진다고 하니까 네. 과거에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도 조명받고 있는데 과거에 박지윤 씨가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귀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하고 사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최동석 씨하고 연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연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최동석 씨하고 점점 가까워졌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들 딴에는 비밀 연애, 사내 비밀 연애를 한다고 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챌 정도로 그 당시까지는 정말 닭살 커플이었던 것 같고 처음에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한테 반하게 된 계기가 박지윤 씨가 차 접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최동석 씨가 내가 해결하고 올게 라고 하면서 뛰어갔었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반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러브 스토리까지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이 파경 소식이 더 안타까운데요. 이혼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차분하게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조가 어제 전격 체포됐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행각에 공범이 있으신가요?
잠시만 좀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연히 질의하실 말씀 없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기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현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남현희 씨도 사기범에 알고 있었나요? 전청조 결국은 체포가 됐고 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얼굴을 자기 딴에는 당당하게 다 드러내고 인터뷰할 때는 언제고 어제는 정말 꽁꽁 싸매고 경찰서로 들어갔네요. 전청조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청조의 어머니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전청조가 동행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는데 보신 것처럼 얼굴을 막 싸매고 뭐 고개 숙이고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전청조가 불과 얼마 전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서서 스스로 자기 얼굴과 모든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겠다, 뭐 책임을 다 지겠다, 이런 식으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또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전청조가 그동안 여러 사람들한테 엄청난 달변으로 이렇게 말을 쭉 하면서 사람을 자기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이런 식으로 말들을 했었는데, 전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또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전청조가 그동안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행태를 많이 보여왔었는데, 저 모습은 과시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망신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사코 자기를 이렇게 숨기면서 저 자리를 모면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라든가 이익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제 전청조의 체포가 상당히 전격적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구속영장이랑 좀 다릅니다. 이제 소환 통보를 하고 한 두세 차례 정도 불응을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보통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 이후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소환 통보가 아니라 없이 그냥 가서 바로 지금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지금 체포를 전격적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전격적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일각에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전청조가 밀항을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혐의가 지금 현재 고소돼 있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을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많고, 그럼 중한 처벌이 우려가 된다면 소환 통보 두세 번 하고 기다린 사이에 도주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체포영장을 좀 소환 전에 청구를 하고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제 전청조가요, 저희 뉴스파이터 할 때 속보가 나왔었는데, 체포된 곳은 전청조의 친척집이에요. 거기서 체포를 해요. 그래서 그 체포돼서 앞서 영상 보시죠. 꽁꽁 싸매가지고 전청조를 데리고 전청조의 엄마 집으로 가요. 엄마 집 가서도 압수수색하고, 또 그 동시에 전청조가 한때 남현희 씨와 살았던 서울 송파구의 그 비싼 주상복합 있죠. 거기도 압수수색을 해요. 거의 완전히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도 진행을 하고 전청조의 신병도 확보했어요. 혹시 백성원 변호사님, 체포된 전청조는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틀밖에 안 되죠. 그래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체포하는 과정을 좀 종합해 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환했는데 안 나와서 하는 체포가 아니라 저렇게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다는 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굉장히 컸다는 뜻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사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틀 동안 지금 현재 고소고발되어 있는 사건들 조사를 마치고 최대한 압수물을 빨리 분석을 해서 아마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요. 지금 저희 하나 제목 보세요. 경찰이 내일, 아마 이제 48시간이 거의 만료된 내일인 걸로 지금 추정돼요. 왜냐하면 어제
체포됐잖아요. 그러니까 48시간이 만료된 거의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기이한 행동, 전청조의 기이한 행동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전현 평론가님, 전청조가 남현희 씨와 교제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 전청조가 남현희 씨를 만났다는 시기에 다른 사람을 교제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지금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말은 더 놀라운데요. 이 남성에게 전청조가 여성으로서 다가왔고 몇 달 전에 교제를 했다라는 거죠. 어머나. 그렇다면 일단 성별도 지금 남현희 씨한테는 남자인 척하고 이 남성에게는 여성인 척하고 성별을 바꿔가며 특정인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것, 이른바 이제 양다리 행적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고요. 더 이상한 점, 시기가 겹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현희 전청조 이 커플이 지난 1월에 이른바 뭐 펜싱을 배우고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고 지난 3월에 같이 유럽을 갔고 지난 8월에 교제 사실이 발표됐는데 이 또 다른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몇 달 전부터 나와 사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봐도 양다리 논란, 그게 과연 사랑이었는지 논란, 도대체 성별은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겹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요, 무슨 둔갑술도 아니고 이쪽한테는 남성으로 행세하고 저쪽으로는 여성으로 행세하고 그걸 또 넘어서 그 몇 달 사이 남현희 씨와 교제하고 버젓이 유명 월간지와 이 인터뷰에서 우리 조만간 결혼할 거예요 했는데 그 사이에 그 기간에 손정임 여사님 양다리 다른 남성에게 여성으로 접근했어요. 전청조가. 뭐 양다리뿐만 아니라 3다리, 4다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전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사기의 타겟으로, 사기의 도구로 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남현희 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정을 보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데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십시일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서 많이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투자 사기를 벌인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거로는 이미 2018년에도 한 여성과 결혼을 한 혼인식 사진이 보도가 됐고요. 2020년에는 남성과 실제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혼인을 빌미로, 혼인이라는 거는 남녀가 결합하는 제도이니까 사실은 결혼하면 내 돈이 네 돈이 되고 네 돈이 내 돈이 돼서 약간 이게 돈에 대한 관념도 좀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또 인생을 믿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또 믿고 가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았다던 30대 남성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데이트하는 앱으로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 씨 사진이 남성이 아니라 심지어 긴 머리의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성의 모습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고, 이때도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려 수천만 원을 편취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 또한 피해자구나라고 자각을 하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백성무 사님, 이 피해 남성은 자기가 전청조에게 속았다는 걸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전청조가 남현희 씨하고 뭐 결혼을 하네, 이게 사기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때 안 거라고요? 그동안에 몰랐다는 어머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이거는 현재 30대 남성이 주장이니까 30대 남성은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자라고 데이팅 앱을 통해서 결혼하기로 하고 연락을 계속 해오면서 그러면서 수천만 원을 뜯겼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송파경찰서로다 송치해서 지금 이송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과거에 전청조가 옥살이를 한 적 있잖아요. 수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데이팅 앱을 통해서 어떤 남성에게 접근하고 결혼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돈을 좀 일로 보내줘라, 내가 계약할게. 그러면서 돈을 받고 잠적하고 세상에. 이런 걸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와 똑같은 수법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아까 제가 둔갑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땐 여자가 됐다가 어떨 땐 남자가 됐다가, 근데 그 도구가 김묘성 기자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팅 앱이라는 걸 아주 즐겨 썼나 봐요.
그래서 참 댓글을 보면요. 전청조가 다방면으로 부지런하게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칭찬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 데이팅 앱을 통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적이 있고 실형을 살았으면서도 이번에 또 반복된 일을 저지른 정황이 보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데이팅 앱입니다. 네. 데이팅 앱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때는 주로 여성의 모습이었다라고 해서 어머나 이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사진이 커뮤니티에 많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공개된 사진인데 좌측 사진을 보면 후드티 차림이죠. 회색 후드티인데 쇄골이 살짝 보이는데 거기에 타투가 있는 모습도 보여요. 지금 옆에. 그리고 오른쪽 다른 사진을 또 보시면 앳된 얼굴로 캡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쓴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진이 사용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데이팅 앱에선 여성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남성들을 유혹했고 수천만 원의 돈을 편취한 그 혐의가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행세. 저 보세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데이팅에 올린 사진 보세요. 완전 딴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남자로 행세하다가 어떨 때 여자 진짜 둔갑술이에요. 둔갑술이란 표현 말고는 지금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올라요. 제 어휘력으로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놀라웠던 게 남현희 씨의 주장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남현희 씨 기억으로는 전청조한테 일자로 앞자리가 일자로 시작되는 주민증과 이자로 시작되는 주민증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자로 시작하는 주민증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등록번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73땡땡땡땡 뭐 1 뭐뭐뭐 이렇게 가잖아요. 남자 경우는 1,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2로 시작하죠 뒤쪽에. 네. 근데 일단은 남현희 씨가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 두 개 다 갖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전청조 씨가 이제 그제인가요 인터뷰하면서 난 그런 적 없다. 나는 2로 시작하는 여자 주민등록증만 하나 가지고 그랬죠. 있고 그리고 어머니 주민등록증 하나, 제 남동생 거 하나 이렇게만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네. 이른바 뭐 지금 전청조의 세컨폰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걸로 모든 금전거래도 다 했다는 아하. 그 세컨폰에 정확히 일자로 시작하는 지금 저 보시는 일자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경찰 신원조회 결과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번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96년생이고 명확하게 여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청조 씨가 아까 나는 일로 시작하는 거 없어요라고 했던 건 지금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과 생각을 해본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경찰도 체포해서 전청조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주민증이었다고 신분증이었다고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저 이른바 전청조의 세컨드 폰에 있던 저 신분증 보세요. 제일 왼쪽 보세요. 제일 왼쪽. 이게 그 한 매체가 공개한 거예요. 거기 보면 유튜브가 공개한 거예요. 유튜브가. 보세요. 주민증 왼쪽엔 주민증 뭘로 돼 있습니까? 앞자리가. 지금 보세요. 뭘로 돼 있어요? 이자로 돼 있죠. 그리고 가운데 운전면허증이에요. 거기 이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도 이자로 돼 있어요. 전청조의 여성 신분증 유튜버가 공개한 여성 신분증 보면 다 이자인데 그럼 보세요. 한 매체가 공개한 거기 제가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손이 그 신분증을 잡고 있고 찍었어요. 근데 그 찍은 사진이 어디에 있었냐? 손정혜 변호사님 전청조의 세컨드 폰이라는 그 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보니까 진짜 뒷자리 7자리 첫 자리가 1로 시작해요. 그럼 그 신분증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일단 이 사진 자체가 맞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 사진이 맞다고 한다면 위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성별이 여성인 걸 확인한 이상 주민등록증에 1로 기재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근데 이 주민등록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발급 일자가 2023년 1월 9일입니다. 네. 이 날짜는요, 이 전 씨가 남현희 씨의 펜싱 아카데미를 찾은 날입니다. 어머나? 예, 주민등록상 어떤 그 발급 일자가 공교롭게도 이 남현희 씨를 찾아가는 날 1월 9일로 바꿔서 발급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날 찾아간 목적도 내가 일론 머스크랑 펜싱을 대결을 해야 돼서 펜싱을 배우러 왔다라고 남 씨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본인의 어떤 성별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일종의 어떤 조작이나 위작을 한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분증 저게 위조된 거라면 일자로 생각하는 거 위조된 거라면 또 혐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청조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한번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청조가 본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남자라고 소개하든가 여자라고 소개하든가 성지를 갔다 왔다 했었거든요. 심지어 단양에 갔다 왔다 했어요. 기사 올라가고 나서 남현이 전청조를 또 만났어요? 네, 저희가 다 사실을 깨달은 날이 그날이었던 거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러면서 접근을 했죠. 자기가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전창조예요. 걔가 자기를 사칭하고 다닌다. 결코 웃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이름이 전창조래요. 정말 창조 능력이 대단합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예, 우리가 늪에 빠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거짓말에 늪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 거기에 또 더 과한 약간 과대망상 보일 정도로 그런 내용이 계속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성별의 경우에는 아마 전청조 씨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체격이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남성인 척하면서 과장하기 위해서 해병대를 4년 다녀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왜 해병대 다녀왔다 그러면은 이 남자분들이 뭔가 체력도 좋고 진짜 남자 이런 분위기 약간 있으니까 더 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붙인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뭐냐, 재산에 대해서도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었죠. 51조 원이 있다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것을 이렇게 휴대전화를 주변인들에게 보여줬다. 이런 증언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가장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가족 관계까지 창조를 했다라는 거죠. 본인에게 쌍둥이 여동생 이름은 전창조, 걔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약간 좀 정신의학적으로도 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해병대 다녀온 우리 최진봉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진짜 깜놀입니다. 깜놀이 진짜 나오는 말마다 진짜. 근데 전청조의 허풍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묘성 기자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전에 일론 머스크랑 펜싱 대결을 위해서 펜싱장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등장하고요. 오은영 박사 등장합니다. 오늘이죠.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한 인물이 네. 전청조 씨가 어떻게 범행을 하려고 했는지 그 수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드러냈거든요. 네. 이야기를 한번 보니까요. 네. 전청조 씨가 네. 남현희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들 있잖아요. 코치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1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아이비리그 진학 대비 고급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라면서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유명 인사들을 언급했다는 게 최측근의 주장인데요. 네. 일단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오은영 박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멘탈 코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3억 원을 받겠다. 예,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웃음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도 이걸 듣고 사람들은 혹했다라는 어머나? 반응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부진 사장과도 대단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과시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 측근의 주장입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보세요. 전청조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듣고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안 이제 관심은요. 과연 남현희 씨는 순수한 피해자일까요? 과연 이 과정에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자, 상반되는 지금 남현희 씨의 인터뷰와 전청조의 인터뷰를 쭉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그리고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사는 세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선물을 사주는데 네. 제가 가서 먼저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계속 거부를 하면 본인이 쇼핑하고 온다고 하고 엄청 많은 명품을 사서 그냥 세팅을 해놔요. 뭐 제 사이즈를 본인이랑 비슷해서 그런지 예, 예. 네, 여성복이랑 가방이랑 이런 거를. SNS에 올린 건 남현희 감독님 네, 의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안 올리니까 예. 왜 안 올리냐고 사줬는데 예. 왜 안 올리냐고 그러니까 서운해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네.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느 피해자한테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 동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이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현금 물론 저 말도 이제 진위를 가려겠지만 3억 넘는 차를요. 김요성 기자님 3억 넘는 외제차를 현금 주고 샀다는 것도 놀랄 노자인데 어쨌든 지금 말이 다른 게요. 남현희 씨는 자기는 나 그런 거 싫어. 몸살이 손살이 쳤는데 지금 전청조가 줬다는 건데 지금 전청조 말은 다르잖아요 또. 네, 지금 입장이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일단 그 차량을 보면요.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선물한 3억 원 상당의 이 차인가 봐요? 네, 벤틀리 차량. 대박 사건이네 진짜. 이거 남현희 씨 개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 처음부터 아예 남현희 씨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문서가 있는데요. 이따가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아 저거예요, 네. 소유자가 남현희 씨. 남이 돼 있네요.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사실 남현희 씨가 앞서 보신 그 인터뷰 내용처럼 보면 시그니엘 집 그 명의를 남 씨 본인 앞으로 해준다는 전시의 제안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 각종 명품도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고 어쩔 수 없이 SNS에 올린 것이고 다 돌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는 지금 문서와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해외차 딜러의 말에 따르면 사실 남 씨의 명의로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남현희 씨의 신분증이나 그리고 남현희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인증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남현희 씨가 몰랐을 리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청조라는 인간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남현희 씨가 고가의 선물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금전적 이득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희 씨의 생활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사기를 쳤고 그 경호원 계좌에서 나갔거나 저희 엄마 계좌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거나. 근데 진짜 계좌 추적해보면 전 저로 하여금 썼던 돈은 진짜 뭐 물론 얼마 있었겠죠. 있었겠지. 먹고 자고 같이 살았으니까. 네. 근데 진짜 저한테 남은 건 한 푼도 없어요. 남현희 씨는 심지어 그 펜싱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었고요. 금전적으로.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뭐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뭐 카드값 이체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카드값만 그 전에 있었던 카드값 다 하면은 그것 또한 많은 금액이에요. 물론 전청조의 주장이라는 전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도 화면에 밝혔습니다만. 어쨌든 전청조가 이 말이 맞다면 하재근 평론가님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주는 명품 같은 선물들을 나는 그거 달갑지 않았다.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꾸 주니까 억지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좋아했던 거 아니냐. 뭐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가 뭔가 좀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진위가 엇갈릴 수 있는데 다만 이 사태에 있어서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명품을 싫었는데 받았느냐 좋아서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남현희 씨가 정천조의 정체를 알면서도 가담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재벌이라고 믿은 거냐 이게 핵심인 것이고 만약에 재벌 3세라고 믿었으면 재벌 3세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와서 여러 가지 명품도 선물해주고 금품 지원도 했을 때 좋아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지금 따져봐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정천조가 했던 이야기 자체는 사실은 정천조라는 사람은 매우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게 어느 기획에 의거해서 거짓을 자유자재로 말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뭐 우리가 막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게 정말 이랬을까 하는 순간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남현희 씨가 알았을 가능성과 몰랐을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백성문 변호사님 네. 돈에 이 전청조 주장대로라면 자기 남현희 씨 동생한테도 매달 500 주고 어머니한테 몇백 드리고 뭐 카드값 갚아주고 돈에 출처 자기야 돈 어디서 나는 거야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일단 근데 남현희 씨 주장에 따르면 뭐 전천조 씨가 뭐 이제 재벌 그룹의 혼외자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랬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남현희 씨의 저 차 아까 보였던 그 벤틀리 네. 그리고 본인의 대출 금액 1억 4천 이게 전청조가 갚아준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SNS에 올렸던 그 명품 가방부터 그다음 무슨 호텔의 리조트 1박에 1,200만 원짜리 리조트 자랑한 거 그건 뭐 남현희 씨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올리라 그래서 올렸다고는 하지만 결국 본인이 다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법적으로 뭐 범죄 수익이라고 해서 재산을 몰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이게 사기로 인해 얻게 된 이제 그런 재산사기 이익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뭐 입증이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남현희 씨가 본인의 억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본인이 저렇게 지금 저희 영상에 나가고 있는 저런 아까 차 모든 거 본인 명의로 심지어 돼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전청조 씨가 진짜로 뭐 대출금도 갚아주고 용돈도 뭐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막 그런 거 드린 게 있다면 그건 다 모아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일단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전현 평론가님, 글쎄요. 억울한 마음이 컸을까요? 남현희 씨가 뭔가 반격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가 본인의 공모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대상으로 고소까지 한 상태인데요. 그 대상은 서울 강서구 의회의 김민석 의원입니다. 남현희 씨는 김민석 의원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한 건데 김민석 의원이 지난달 28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뭘까요? 남현희 씨가 뭐 명품 각계도 받고 이러면서 그 전 씨와 깊은 관계였고 공모록 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해달라 이런 진정서를 경찰에 낸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민석 의원 지금 사진 화면상의 오른쪽 인물이에요.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이에요. 구 의원인데 김민석 의원은 입장을 안 내서 그냥 이대로 고소 당하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김민석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나도 고소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이냐 허위 사실 적시이냐에 따라서 법정형이나 이 제명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목적은 아니고 진위를 하긴 하겠다라고 이제 반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민석 의원이 최초의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우리 그 지역에 피해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저분이군요, 네네. 예, 사기죄를 수사하면서 이 남현희 씨가 공범인지 여부, 방주범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명예훼손 사건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청조 체포됐다는 소식 속보들 막 들어올 때 그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손정혜 변호사님, 남현희 씨가 전청조를 상대로 고소 진행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요청했다는데 이거는 혹시 강제로 할 수 있는 거 다 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자체는 증거 능력이 대법원에서 부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바라보는 건 아니고 진술소자 과정에서 지금 전청조 씨가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재벌 3세가 아닌 것을 올해 2월부터 알았다 남현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들한테도 중요한 쟁점이 될 요소가 있는데 남현희 씨는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청조 씨가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은 저는 거의 믿을 수 없고 진실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굉장히 지어내는 습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인데 네. 첫 번째는 근거로는 재벌 3세가 아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문자로 그 P그룹 회장인 척하면서 남현희 씨한테 예비 며느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까? 그러면 전청조 씨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라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밝혀달라는 것이 남현희 씨 주장인 것 같고요. 네. 나아가선 내가 대지 조사까지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고소건, 고발, 진정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빨리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그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대질 조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렇다면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서로에게 뭔가 말이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와중에 전청조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 몰랐다라는 증거, 무수히 많을 겁니다. 네. 네, 그거까지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근데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저도 저 주변에 남현희 씨만 제가 여자인 걸 알았고 저희 둘 다 철저하게 감췄어요. 저 혼자는 남현희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히는 건 못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길 자신이 너무 없어요. 혼자는 진짜 못 이겨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전청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얘기를 쭉 요약을 해보면 아마 조사를 해봐도 남현희 씨가 몰랐던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전청조의 입으로 말하는 진실은 공범을 넘어서 사실 둘이 공동 운명체였다는 취지예요. 여자인 것도 우리 둘만 알았고 그래서 주변에 꽁꽁 숨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뭐 사기해가지고 번 돈은 전부 다 남현희 씨 차 사주고 명품 주고 가족들 용돈 주고 거기다 다 썼고 나는 거의 쓴 것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사기로 인해서 얻은 이익도 다 남현희 씨가 다 가져갔다는 뜻이고. 네. 근데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전청조 씨가 뭐 자기는 뭐 성전환 수술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남현희 씨가 사는 사람들이 보면 여자인 걸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뭐 가슴 관련 수술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뭐 주장을 하고 또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성전환 수술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 그러고 저 완전히 지금 양쪽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청조의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진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도 아까 손정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전청조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전청조 씨는 어떻게든 지금 본인의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고 본인의 혐의 일부를 남현희 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요. 손정혜 변호사님 한 1분 드릴게요. 한 1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의 사기극을 넘어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지금 혼란스러운 게 오죽하면 이런 사기 사건에 경찰청장이 나서서 입장 밝힐 정도의 지금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또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또 남현희 씨라는 대중 스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전청조 씨한테 속은 피해자들, 선량한 맞아요.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고 전청조 씨 입장에 따르면 나는 피해 회복 하나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해서 놀라울 지경인데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들어가서 최소 5년에서 10년을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양형을 약하게 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합의할 돈이 없으니까 남현희 네. 씨를 잡고 있다 해석이 됩니다. 내일 구속영장 신청되고 만약 구속된다면 혹시 이후에 대질 신문까지 이루어질 경우 뉴스파이터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고선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박 사건! 굿모닝 MBN 진행하는 고선영 앵커군요. 아하, 읽어드릴게요. 제가 속한 유기견 보호 봉사 모임인 블루엔젤 봉사단 80여 명 회원들과 지난 주말 용인에 다녀왔어요. 배우, 가수, 방송인 등도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예요. 겨울맞이 대청소와 방한 작업도 하고 회원 중 수의사분들은 예방접종을 도맡아 주셨어요. 이곳은 유기견이 600마리 정도 있는데요. 정에 굶주렸는지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좋아하고 품 안에 파고드네요. 헤어질 때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반려견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선영님, 몸은 힘들지만 뿌듯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